우리는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규모와 처리량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와 품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 주변에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을 찾아온 후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둘러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살펴본 톰 앤더슨 소장은 미 해군 연맹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놀랍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신뢰성 높은 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일본을 배제한 채 미국은 군함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에 밀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군 전반에 걸쳐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평양 내 필요한 군함 규모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막대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만큼 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와 실제 건조 가능한 군함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해군 장관과 실문자들이 함께 한국과 본해 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군합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고서에는 한국 단독 독점 군함 조달 수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함선 공급을 한국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함선 독점 공급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개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가는 최근 국내에서 공개된 한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지난 4월 28일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일본의 4,500발의 목표를 정확히 때리는 실사격 장면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컸던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7,600톤급으로 정조대왕함은 이보다 600톤이 더 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은 있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최대 400km 떨어져 있는 탄도탄 등 대공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 최대 규모로 탄도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전투함입니다. 공중, 해상, 수중 모든 작전이 가능하고 특히 방어 능력이 뛰어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이날 정조대왕함 실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의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타깃이 틸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습니다.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 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는데 이때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냅니다. 이날 시험 사격에서도 분당 4,500발의 화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벅차네요. 웅장한 정조대왕함이 있어 해군은 더 든든해지겠네요. 8,200톤급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군요. 중형 항모까지 달려라며 감격해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었지만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진다면서 성능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III 배치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1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 번째 건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 함광개토 II 배치 II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이번 함 건조를 본격화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올해 하반기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 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대의 정조대왕 함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빠르게 건조되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8,200톤급 이지스함을 3대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소의 놀라운 생산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왜 미국이 일본도 아닌 한국에게만 미 군함 생산을 맡기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려 145년이나 된 스미토모 중공업의 조선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인도될 선박 주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기자재 가격 상승, 선박 가격의 급격한 변동, 수급 격차 확대에 따른 해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스미토모는 성명을 통해 2024회 기연도부터 일반 상선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은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 있는 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이 일본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델토로 장관은 치열한 전략적 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양국가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아시아 방문 중 발표된 해군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 지배력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조선소 외에도 대부분 온전하고 휴면 중인 옛 조선소 부지가 전국에 많이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은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 재개발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사가 미국에 와서 군함을 만들어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급히 한국에게 군함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수많은 경고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조짐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이었던 마이크 스투드먼은 군사 전문지인 위온 더 락스워 안더 라크스에 기고한 글에 시진핑 총서기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대만이 아마도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전반에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미국이 방위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기반 붕괴로 인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장은 무승부일지 모르나 오래 지나지 않아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새 군함을 지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예신국 CBO 에릭 랩스 해군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간 미국이 6년 걸려 만들어낸 양에 해당하는 17척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랩스는 산업 경쟁력과 배 구축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2차 대전 초기에 미국과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며, 그에 반해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숫자의 군함을 빠르게 만들어낼 산업적 역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군함을 만들수록 대만은 물론 미국은 지금 조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은 종횡무진 전 세계 바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쪽 해상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향해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날 산둥함 전단은 대만 최남단 어람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동쪽으로 항해해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는데, 대만 해군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산둥함 전단을 보냈으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26 전투기, 수-30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등을 대만 공역에 보내 위협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낸 13대의 전투기 가운데 무려 1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부 공역에 진입해 대만을 분노케 했는데요.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 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서 이곳은 넘어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 위협이 특별히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공모함과 같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드뭅니다. 항공모함은 많은 폭발물과 비싼 비행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공모함은 유난히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이목을 끕니다. 중국의 첫 번째 경항모는 본격적인 운행 전, 즉 시운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이 정박 중인 상하이 후둥 중화조선소를 출발해 황푸강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함정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표준색인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레이더를 비롯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행갑판은 아직 도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설치 공사 중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SNS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경항공모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시운전 중인 경항모의 화재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길은 항공모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유난히 중국 항공모함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 화재 사고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 당시 그 배후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에 정박 중이던 해군 상륙 강습함 본엄 리처드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최대 해군 기지에 소방당국의 항공기와 소방선이 총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엄 리처드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승조원 등 63명이 다치고 함 내 주요 장비가 전소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미국은 그날 화재로 전소된 본엄 리처드함을 수리하려면 약 2조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5에서 7년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약 343억을 들여 차라리 본엄 리처드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차라리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선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허접한 중국의 항공모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어째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소방당국의 진화가 끝나자마자 미 국방부는 해군범죄수사국인 CIS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화재 원인을 면밀하게 수사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40여일 만인 8월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한 달 이내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9월을 넘어 10월, 11월이 지나도록 미군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견해나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년 후 중국 관영 매체가 묘한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15 인터넷판 환구망은 정말 사람에 의한 방화인가? 상륙함 본엄 리처드 화재 1년째 미 해군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업 리처드 화재 1주년 맞아 미군 순양함 또 한 척 봐라라는 기사로 미 해군 순양함 화재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군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게티즈버그였습니다. 게티즈버그함은 조선소 도크에서 수리를 받던 중 용접 과정에서 생긴 스파크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사고가 본업 리처드함 사고 1주기에 맞춰 일어났다며 일제히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개출 처정보 OSINT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 관영 매체가 갑자기 본업 리처드함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계적 결함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은 뒤 2주 만에 미 해군은 제3함대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건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닌 방화였습니다. 기소된 방화범이 20세 해군 수병 소여 메이스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세 해군 수병 한 명이 저지른 일이 맞는지, 또한 같은 시기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본업 리처드 호 화재 사건을 혼자 일으킨 게 맞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3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설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어벤져급 기뢰전함 챔피언에서 2020년 3월 상륙함 하퍼스페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함의 화재들은 조기에 진압해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등 전략 자산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군은 사건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미국에선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해군 기지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된 본업 리처드함 방화 용의자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적용한 UCMJ 제110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위험, improper HAGARDING, of 배설 OAIRCRAFT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군 선박 항공기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것이 뼈대인데요. 이것은 미군이 용의자의 고의 방화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미군이 용의자에게 UCMJ 제126조를 함께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치 목적의 자산 소각 처벌 조항으로 고의로 일펄리 악의를 가지고 재산을 사치하고자 방화한 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입대한 지 1년을 갓 넘긴 신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미군 군함에 불을 지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개 수병이 자국 전략 자산에 불을 질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본업 리처드함은 사고 당시 중요한 성능 개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항공모함급 능력을 갖추고자 F-35B를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상륙함을 개조해 아메리카함, 와스프함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F-35B 탑재 경항모 3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일본의 2개의 F-35B 비행대도 미리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업 리처드함이 사라지면서 미군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즉 사건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미 당국이 1년 가까이 사건을 계속 조사한 것은 중국과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군함에 불을 질렀다면 심각한 사보타주 세버타지, 즉 후방교란 공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배후에 외국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엄청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작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함선의 기술적 결함이 화재를 불러왔다는 의심이 점점 확산되자 결국 미 수병의 일탈 행각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용의자 메이스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으나 중도 탈락했고 해군을 혐오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네이비실에 자원하였으나 훈련을 못 견디고 5일차에 스스로 퇴소했고 이후 지루한 해군 생활에 항상 불만을 표출했는데
분을 못 이겨 계획적으로 화물창고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무려 1조 원 가치의 미국 해군 함정의 방화 사건은 지금도 그 배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군함에 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손꼽히는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 LSA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일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외에도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무기 개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외의 방공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연은 LSAM 발사에 앞서 같은 날 진행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을 위한 해군 개량형 미사일 시험 발사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같은 형태의 요격체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LAMD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한데요. LAMD로 엘터투드 미설 디펜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LSAMOI 수행하는 고고도 방어, 천궁블록이가 수행하는 중고도 방어에 이어서 7km 이하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요격 체계입니다. 즉, 북한이 발사하는 방사포 요격이 주요 목표이지만 필요하다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LAMD도 외형적으론 아이언돔과 비슷해 탐색 레이더는 최소 4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요격 미사일은 고도 7km 이하, 사거리 10에서 15km 이내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은 마하 1에서 2 수준의 저속 로켓탄과 박격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된 것과 비교해 한국의 LAMD는 마하 2에서 4 사이의 속도를 갖는 대구경 방사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된 모델로 한국의 전장 상황에 맞는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졌습니다. 단순 방사포 요격용이라기보단 명칭 그대로 저고도에 진입한 거의 모든 고속표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도 단계에서 천궁블록이가 요격에 실패했거나 요격 미사일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면 LAMD가 마하 4급 이하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LIG 넥스1은 북한 방사포탄의 요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본인들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적합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했고 그 개조품이 이지번 요격 테스트에 동원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LAMD의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선행 연구를 시작했고 이 선행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개발 사업자가 LIG 넥스1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LAMD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LIG 넥스1 관계자에 따르면 LAMD가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숫자가 바닥났거나 재장전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천궁블록 이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통합형 요격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천궁 미사일을 사용하면 가격대 성능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급한 상황에 이러한 호환 시스템은 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AMD 한계 포드는 기본적으로 유도와 통제를 담당하는 교전 통제소, 표적 탐지와 유도 모두를 담당하는 다목적 레이더, 최대 6대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미사일 지발사대는 대당 16발 미사일 발사 모듈 2개를 갖추므로 총 6개 미사일 발지사대를 모두 배치하면 전체 요격 미사일 수는 192발이 됩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탐색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일 같은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대공무기도 시험 발사했는데요.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대공무기를 직접 시험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 및 무인기 방공작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드론 공격 사례가 보고됨은 물론 무인정찰기 자주포 체계가 육군의 주력 무기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95개국 이상이 감시, 표적 탐지에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소 20개국 이상이 정규군용 공격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드론, 무인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체계로 전자기력 전자기파 등으로 대표되는 지향성 에너지 중 고출력 에너지인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 체계를 말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광속으로 다표적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요.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1000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 드론 혹은 고정익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개발해 30kW로 이동하는 적까지 요격하고 블록 3에서 100kW의 출력까지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차세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더 강한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육군은 22일 계룡대에서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삼성 장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육군은 올해를 육군 레이저 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위해 육군은 오는 3월 1일자로 육군 레이저 정책을 총괄하는 육군 레이저 정책 추진 TF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이후 조직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육군본부 내에 레이저 정책 부서를 신설 및 개편하고 국방 레이저 정책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LSAM, LAMD 레이저 대공무기까지 잇따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국의 다층 방공망 강화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현재 나온 극초음속 미사일에 뚫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뛰어난 요격탄이라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100% 명중률을 확신할 순 없습니다. 특정 미사일이 극초음속의 속도로 날아오는 데다 요격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탄도 곡선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비행 회피 기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선 요격을 여러 번 시도해 격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선 적 미사일의 비행 단계별로 거리와 고도에 따라 다양한 파괴를 시도하는 다층적 요격 방식이 구현돼야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는 무서운 속도를 내지만 상승 단계에서는 극초음속의 속도를 내지 못해 그런 약점을 파고들면 요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초기에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입니다. 레일건은 사거리가 길고 음속의 수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우리 군은 현재 마 6에 달하는 속도를 내는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항공기 등에서 공중발사 레이저 ABL을 쏘거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요격탄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연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투기에 탑재해서 상승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 시 이를 인공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으로 탐지하고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인기가 공중발사 요격탄을 발사해 격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두 기술을 모두 활용한다면 한국의 다층 방공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방공체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심을 지키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서도 방공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수도 서울 하늘을 방어하는 수방사 제1방공여단은 서울 안팎에 은밀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산 정상과 고층 빌딩에 마련한 방공진지에서 적 항공기나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방공의 상징과도 같은 20대공포 발칸과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스트랄과 국산 신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방공 진지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도심 속 GOP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국제 정세가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위협까지 급부상하면서 방공망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LSAM, MSAM, LAMD, 레이저 대공무기, 레일건,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 등과 도심의 방공 진지까지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준비해가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옅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